안녕하세요.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이기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오늘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제2편. 그렇다면 그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세금 없이 혹은 세금을 얼마나 적게 내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재무제표를 좋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 규모 이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우리에게 일순간에 어떠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항상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관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아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필요 이상으로 생기지 않게 쌓이지 않게 하는 거겠죠. 예. 두 번째는 뭔가요? 이미 쌓여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일시에 처리해야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쌓은 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쌓이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매년 잉여금이 쌓이지 않게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쌓은 돈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미 쌓여져 있기 때문에 뭐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예, 비정기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에 처리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은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는데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쌓이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예. 첫 번째는 급여와 상여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판관비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큰 사이즈로 쌓이기 때문에 판관비에서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판관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바로 급여나 상여 같은 것들이죠. 예. 자, 급여 상여는 대표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종합소득세율이죠. 종합소득세율 보면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지방세 포함하면 49.5% 거의 50% 가까운 세율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시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요런 종합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이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손비 처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임원의 보수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손비 처리가 반드시 돼야 되고 여기에 관건은 이게 되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래서 손비 처리가 되지 않는 어떠한 빌미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와 상여에 대한 규정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정관에 구비시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의사록으로 문서로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주주 배당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이죠? 예. 이제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종합소득세 중에서 금융소득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소득은 1년에 1인당 2천만 원까지만 15.4% 분리과세를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초과분은 어떻게 되죠? 예, 다른 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게 되죠.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실익은 뭐 2천만 원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당은 상법 여기 464조에 반드시 주식의 수에 따라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분율대로 하란 얘기겠죠. 예, 이거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배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보자면 이제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서 하는 것을 이제 정기 배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회기 기간 내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을 중간 배당이라고 하죠. 이 두 케이스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배당 제대로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주주들이 다 한 2천여만 원씩 가져갈 수 있게 하려면 지분율이 중요하겠죠. 예, 한 사람의 지분율이 높고 다른 가족들의 특수 관계자들의 지분율이 낮다면 이게 그 큰 사람만 2천만 원 정도 가져오고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적은 사이즈의 배당을 가져오기 때문에
배당 효과를 크게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당을 많이 가져오시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면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율을 고르게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 배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 그 규정이 있지 않으면 이게 중간 배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관에 중간 배당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쌓이지 않게 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대표님들 많이 가입하고 계신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경영인 정기보험은 뭔가요?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험 중에 전액 손비 처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영인 정기보험은 해약을 하게 돼서 그 해약 환급금이 들어오면 이때 이것을 무엇으로 쓰냐면 상여금 혹은 이제 퇴직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해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약을 하게 되면 바로 입금으로 산입이 됩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와서 바로 전액 손비 처리됐었는데 바로 또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약하실 때는 반드시 상여금 혹은 퇴직금으로 뭔가를 집행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해약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단기에 반드시 집행하게 되면 수익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뒤에서 되는 거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몰고 와서 자본을 마이너스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세를 내는 효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뭐 상여금으로 가져갈 때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으로 가져갈 때는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겠죠. 자, 경영인 정기보험 적절히 활용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팁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쌓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쌓인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비정기적이죠. 일시에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네 번째 방법이죠. 퇴직금입니다. 자, 퇴직금은요. 여기 손익계산서 프로세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자본에서 빠지는 게 아니죠. 판관비에서 빠지게 됩니다. 손익거래상에서 빠지게 되는데 사실은 퇴직금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는 이 자본 항목을 또 마이너스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잉여금에서 빠진다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비정기적이죠. 이제 한 번에 손비 처리됩니다. 판관비에서 손비 처리되는 것이고요. 이제 세율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 세율이 굉장히 복잡하죠. 근속연수 공제도 해줘야 되고 여기 환산급여도 공제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거의 10% 이내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크신 분은 이제 20% 가까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마어마하신 분은 이제 20%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략 10% 내 많아봐야 20% 안에서 세율이 결정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을 가져가는데 세율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실익이 있는 방법이에요. 퇴직금을 집행하는 것은. 자,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손비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잉여금을 줄이는데 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급여와 상여의 규정과 똑같은 그런 사항을 구비하셔야 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규정 반드시 마련해 놓으셔야 되고 정관에 구비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 결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것을 이제 의사록으로 문서를 꼭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죠.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퇴직금이 결정되어지는 요소는 뭔가요? 근속연수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그러니까 급여의 크기죠. 그래서 급여와 그 다음에 그 근무 기간은 전략적으로 잘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은 제가 이번에 보수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쌓인 잉여금을 처리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주식 소각입니다. 여기 말씀드렸죠? 대표님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 증여를 했을 때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었다면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증여세가 없고 이 배우자는 바로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죠. 그런데 증여받은 가격하고 양도했던 가격에 차익이 없습니까? 역시 양도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잉여금에서 이제 지급하게 되겠죠.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하는 겁니다. 6억까지는 세금 없이 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방법 중에서는 가장 실익이 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 소각을 하면 이게 뭐 이익 소각이 되든 혹은 이제 감자가 되든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되어질 겁니다. 주의사항 3개 말씀드릴 건데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잉여금의 귀속 여부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 후 양도 기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필요경비 계산 특례인데 이제 지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 채널에서도 이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예. 사실 이게 2023년 작년부터 실행하려고 하다가 2025년으로 연기가 됐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기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만약에 1년 이내에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 이 대표님이 최초에 취득한 액면가가 되겠죠. 액면가를 증여가로 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커지게 돼서 세금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 후 양도 기간 잘 지키고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그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다간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큰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주총회 결의를 한다든가 기간을 지킨다든가 하는 이제 상법 등의 관련법은 철저히 준수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쌓인 돈 처리하기. 자, 6번째 방법은 액면 소각입니다. 신자본 환원이라고도 하죠. 예.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합니다. 법인은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게 되죠.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처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대표님은 이 주식을 아까 이익 소각할 때처럼 시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액면가로 양도하게 됩니다. 액면가요. 액면가로 양도하고 법인도 액면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대신에 세금이 없어요. 예. 액면 소각은 세금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균등 액면 소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액면 소각은 지금 말씀드렸고 균등이란 건 뭐냐면 뭐 그 대표님이 70% 배우자가 30% 가지고 있었다면 소각할 때도 똑같은 비율로 소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등 액면 소각이라고 하죠. 이것이 지켜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액면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적은 회사들은 크게 이것을 실시할 그런 명분이 별로 없겠죠. 실익이 없겠죠. 예, 그래서 자본금이 좀 많은 법인에게 법인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건설업 같은 경우는 기준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자본금들이 좀 크죠. 예. 이제 건설업 등을 비롯한 자본금이 큰 회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법인은 잘 실행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쌓인 잉여금을 처리하는 7번째 방법은 산업재산권, 특허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대표님이 특허를 출원해서 대표님의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합니다. 그럼 법인은 그 특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되죠. 자, 여기에 따른 이제 세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법인이죠. 법인은 특허를 받으면 법인의 이제 무형자산이 됩니다. 무형자산이 되고 법인은 이 특허 무형자산을 5년 동안 감가상각하게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법인세를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법인세를 절감하게 되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은 이 특허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가령 특허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2억의 법인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억이면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 6, 12, 1억 2천만 원을 뺀 40%인 8천만 원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 소득세는 얼마죠? 기타 소득세는 22%입니다. 뭐 여기서 300만 원까지는 이제 분리과세되고 나머지는 22% 기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금액이 워낙 그냥 미미하니까 그냥 기타 소득세 22%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죠? 여기 한 1,760만 원 정도 되죠? 8천만 원의 22%는. 그럼 이거는 2억에 대해서는 약 8.8%입니다. 그래서 8.8%만 내고 2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 산업재산권, 특허를 활용한 방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됐었죠. 예, 그러나 문제도 많았었기 때문에 함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진행할 수 없는데 억지로 특허를 만든다든가, 즉 제조업, 뭐 기술력이 있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무슨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데 억지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뭐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사 나와서 과세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예. 특허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쌓인 잉여금을 처리하는 여덟 번째 방법은 이제 감액 배당이죠. 예. 여기 제가 상법 461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그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 감액한 걸 이제 배당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면 자본 항목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본금, 여기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그 다음에 잉여금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배당하면 배당하게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겠죠. 자본준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는 주발초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이제 뭐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실게요. 예. 자, 그러면 이 이익준비금, 그러니까 이익준비금하고 이제 배당한 것의 10%를 적립한 금액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립되어져 있는 이 자본준비금이 그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이제 감액해서 배당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1억이에요. 그럼 1.5배면 얼마죠? 예, 1억 5천이 되겠죠. 만약에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 2억이 있다. 그러면 1억 5천을 초과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 배당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배당, 이게 자본 항목이잖아요. 자본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 주주라고 말씀드렸죠. 주주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이 되는 거죠. 감액 배당이 되는 겁니다. 자, 반드시 이것도 균등 배당을 하여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 중에 세금 문제를 살펴보면 이 중에 이제 자본준비금 있죠.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발행할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활용하시면 세금 없이 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8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몇몇 항목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영상을 만들어서 대표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뭐 내용이 많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기타 방법 중에 가족법인을 활용한 초과배당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할애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 처분 방법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의 적정 규모 이상 쌓이게 된다면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쌓이게 된다면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 이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적절히 처분해 줘야 되는데 처분 방법은 아예 쌓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방법으로는 이제 급여, 상여, 주주 배당, 그다음에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 쌓여져 있는 이익잉여금은 이제 한 번에 일시에 처리해야 되겠죠. 그 방법들은 많이 설명드렸어요. 뭐 퇴직금, 주식 소각, 액면 소각, 그다음에 뭐 산업재산권, 감액 배당, 그다음에 가족법인을 활용한 초과 배당, 그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남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데 그 적정 규모 이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항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내용으로 이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재무제표를 들여다보시고 불필요하게 많은 이익잉여금,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반드시 지속적으로 잘 처리해서 나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